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급제 소방직과정 한국사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죠. 오늘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할 때 여러분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요 구도를 좀 보세요. 일단 연해주, 그 다음에 만주, 이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 흐름이고,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요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 흐름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요걸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거기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지금 국내의 독립군 단체도 있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 천마산대라고 보이잖아요. 천마산대 1919년. 그러니까 위치 지금 천마산대 나오는데 뭐 9월산대 보합단 이렇게 그러니까 3.1운동이 무장투쟁화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학생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국내 운동은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회주의 이념의 성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내에서는 미리 얘기가 됐으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학생 운동이 있겠는데,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 전쟁으로서는 뭐 이런 것, 3.1운동의 국내 독립단체, 그 다음에 학생운동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또 우리가 보면 중국 관내에서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1920년대,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는 계속 유지가 됐죠. 이런 구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열단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정리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죠. 205쪽입니다. 의열단은 결성된 게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목표는 일제의 침략기관의 파괴 및 원흉들에 대한 응징이었어요. 그 활동 지침 별표 3개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은 나이가 많아서 의열단 들어가실 수가 없었고 다만 이 단장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을 찾아와서 그때 신채호가 한 40대 정도, 김원봉은 20대 중반이죠. 20대 초반.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을 좀 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그게 조선혁명 선언문으로 이제 결성이 되는 건데 거기 민중 직접 혁명론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고 나오고 밑에 보면 그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에 대한 일부를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경문적인 그런, 그리고 독립운동 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문건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열단이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개별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 투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그 의열단의 활동 좀 지도가 좀 작게 나왔어요. 거기 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등 해가지고 지도에는 지금 그 의열단의 활동사항이 지금 돼 있는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조금 이 편집이 좀 작게 됐네요. 그래서 이러한 의열투쟁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다. 그 방향 전환 보시죠. 김원봉과 밑에 줄 단원들이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했고 그 의열단에서 이제 군관학교에 입학했고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조선혁명 간부학교란 걸 만들고 물론 국민당의 지원이죠. 중국 국민당의 지원.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등장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1930년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에서 갈까요?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민족혁명당이다.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갔더니 이번에는 206쪽에는
한인 애국단이란 게 조직이 되죠. 임시정부는 1920년대에 국민대표회의 침체기를 겪었다고 했어요. 그 침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구가 만든 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임시정부는 그 의열단에 대해서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고 그러고 비판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성, 김구가 상하이에서 결성합니다. 임시정부 침체 극복을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거기 성공한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봉창 같은 경우는 32년 1월에 일본 천황에 폭탄을 던졌고요. 천황한테 폭탄 던지고 대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윤봉길은 그해 4월에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 투척을 합니다.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총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한국인이 했다고 격찬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했다고 하죠. 당시 그 홍콩공원에서 전승 기념 축하 파티를 열던 관동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죽습니다. 별 4개가 죽었는데 관동군 사령관을 죽일 정도인데 이건 뭐 중국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상하이를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런 말 할 만하죠. 거기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그 니을번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별표 3개 하십시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새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중국 국민당 요인들이 한일 동맹을 맺고 결과적으로 서로 돕기로 이렇게 했던 것이 한중민족 한일 대동맹입니다. 결성의 계기가 됐던 건 역시 윤봉길이고, 그 다음에 윤봉길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개인적인 의거들도 있었어요. 강의그 의사, 1919년에 이제 사이토라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폭탄을 투척한 적이 있습니다. 유이 사라졌지만 결국 강의그 의사는 우리 조선인 뭡니까? 일본의 경찰이죠.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우리가 이제 속칭 말은 친일 몰입배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때 연세가 60세가 넘었다고 해요. 영원한 청년 강우규. 양근환 의사도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했고, 조명화는 좀 별표 3개 할까요? 타이완에서 일본 국왕 히로히토의 장인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를 살해함으로써 대한민국, 이 한국인의 기계를 높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내하고 이제 국내를 어느 정도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주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206쪽에 있는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전쟁이 있었다. 20년대. 보통 독립전쟁을 하죠. 독립전쟁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씁니다. 거의 전쟁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투쟁을 했다고 봐야죠. 배경,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무장전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거기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군들을 쭉 써놨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서로군정서는 서간도 지역이었습니다. 지청천 중심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었고, 임시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었던 서로군정서 별표 3개 하시고요. 이 서로군정서 일부 병력이 이제 나중에는 지청천의 지도로 일본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청산리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청산리 부대하고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북간도죠. 김자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대전교단체 중강단이 중심이었고 무장투쟁기구로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역시 북간도 지역입니다. 간도 국민회의의 적극적 지원, 간도 지원이 우리나라 교포들이 적극적 지원했고요. 봉오동 전투 나중에 대승하는 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이제 밑에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건 좀 몰라도 좋고요. 대한독립단이 광복군 사령부로 개편되고 광복군 사령부가 광복군 총영으로, 또 이 광복군 총영은 통군부로, 통군부는 또 통입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207쪽에 가셔서 무장독립군 만주에 있어서 지금 지도를 넣어놨어요. 서로군정서 아까 설명했는데 그 위치 분명히 보이죠. 서로군정서 위치 확인하시고요. 북로군정서 위치, 자 북간도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광복군 사령부, 이제 우리가 보통
광복군 총영으로 바뀐다고 하는 뭐 광복군 사령부 위치도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밑에 그 봉오동 전투와 삼둔자 전투로 해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창가부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그리고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만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지도를 보시면 지금 거기 봉오동의 위치가 보이잖아요. 봉오동 두만강 지역입니다. 지금 봉오동이 두만강 지역에 있었고요. 성과 보죠. 연합독립군부대의 최초의 대규모 일본군 격퇴입니다. 일본군 1개 중대 정도를 격퇴했고요.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사기는 무척 진작입니다. 일본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 아하, 이놈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쪽 영토는 중국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건을 조작한 거야. 그걸 훈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설명 볼까요? 봉오동 전투로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훈춘의 마적들로 하여금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마적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그게 이제 그 마적들이 독립 세력이고 중국인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그 마적을 토벌하기 위한 병력을 출병시키고 물론 그 마적뿐 아니라 이제 불량 조선인을 토벌한다는 명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왜냐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할게. 역사를 하려면 뭐 이게 지리까지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그린지도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오동이 여기 있다네. 죄송합니다. 노란 걸로 해야 되는데 봉오동이 여기 있는데 자 봉오동 전투잖아요. 일이 여기서 터졌잖아요. 자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그 조선 주차 주둔 조선군이란 게 14사단이란 게 나남에 있었는데요. 자 이들이 이쪽으로 쳐들어갑니다. 훈춘 사건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지역에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가 있었거든요. 자 그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이쪽은 일본이 여기 여순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었거든. 여기 있던 부대도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부대가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서간도에는 뭐가 있어? 서로군정서가 있잖아요. 서로군정서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이제 그 봉오동 전투를 했던 홍범도 장군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청산리 아니에요? 이게 청산리. 청산리 지역에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이미 김자진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의 토벌대에 의해서. 자,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이를 구실로 독립군을 공격합니다. 그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군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게릴라죠. 요즘 말을 하면은 게릴라입니다. 게릴라의 전술은 어떻게 해요? 적이 공격하면 나는 도망간다. 적이 도망가면 나는 공격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정규군 아닌다 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 독립군을 따라오는 민간인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따라잡히게 되는 거야. 위기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싸워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일본을 기다린 곳이 바로 청산리가 되는 거죠. 자, 청산리 대첩 볼까요? 창가부대, 북로군정서의 김좌진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의 국민회군이 여기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백운평 전투와 어랑존 전투 등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위에 보시면 거기 청산리 전투 이렇게 돼서 보면 어랑촌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어랑촌, 뭐 청산리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어랑촌이니 청산리 같은 이런 말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군 2천여 명 이상을 사살한 걸로 보여지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정규군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자, 하지만 이들은 계속 쫓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독립군은 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일본군이 쫓아오고. 일본군은 쫓아오는 데만 그친 게 아니죠. 그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패전의
안가품을 합니다. 그게 간도 참전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죠. 1920년. 일제가 독립군에 표한 보복으로 간도 주민 3,500여 명을 주로 이쪽 지역하고요.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의 그 주민들을 일본이 살해하는 겁니다. 말이 3,500이지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군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산부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 별표 3개 하시고요.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예. 오른쪽에 지도 보면 밀산부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밀산부라는 곳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서 독립군 총 전체 부대를 조직했어요. 한 4천여 명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서일이라는 분을 총재로 세웠는데 서일은 북로군 정서를 만든 분이에요. 대종교도입니다. 참 인격이 훌륭하셨답니다. 많은 독립군 장군들이 이 서일 선생의 인품에 감화됐다고 하는 정도의 훌륭한 분입니다. 뭐 결국 또 일본군에게 희생되십니다만은. 자, 이들이 소련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소련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스보보드니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 아니, 왜냐면 이 조선군들이 독립군이 다 이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철수를 해요. 됐다! 그러고 이제 철수를 했어, 일본이. 그런데 자유시로 이동한 우리나라 대한독립군단 소속의 독립군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래요. 1921년에. 자, 연해주의 자유시에서 독립군이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해야 되는 과정에서 상해파 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의 반목이 맞물린 독립구산 최대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상해파 공산당 세력이 저항을 하니까 저항 세력을 진압해라 이렇게 되면서 쌍방 간의 교전이 일어나죠. 8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독립군들, 아니 일본군도 못 죽인 독립군들 우리끼리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이거 우리 역사의 아픈 역사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백번 김군이 이를 갈죠. 하여튼 공산당은 하여튼 상종 못할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가 가끔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공산군이 얼마나 이 공산당들이 포압적이냐.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뭐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철수했어요. 그런데 김자진 부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전부 간 게 아니고요. 갔다가 다시 와요. 자유참전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른바 삼부라는 걸 만들어요. 무장독립전쟁에서 삼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부의 관할 지도께서 삼부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 자, 그럼 그 전 페이지 207쪽에 미세 협정 잠깐 볼까요? 일본이 이제 철수는 했으니까 만주 지역에 대한 독립군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자신들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협정을 맺는 걸 미세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08쪽입니다. 독립군 무대의 통합운동이에요. 3부가 결정이 됐고 그 3부의 이름이 나오네. 밑에 표를 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군입니다. 그런데 이 3부를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정부 지도력이 상실되고 중국과 국내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중국에서는 국궁합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3부 통합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로 가면 좋은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저 신민부 쪽, 저 북만주고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저 남쪽, 참의부 쪽, 남쪽, 그 남만주가 되는 것입니다. 뭐 위치까지는 몰라도 되고, 뭐 지도가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개로 나눠지고 있었다. 그 3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물론 이제 한국독립군이 독립군을 위에다 쓰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30년대인데, 1930년대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주사변이잖아요, 만주.
일본이 만주를 장악해요. 그게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죠. 배경,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만주사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인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좌파든 우파든 모두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이 되는 거다. 이런 게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중국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저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지청천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일본군의 추격이 심해져서 중국 관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양세봉과 지청천의 한중연합작전은 많이 물어보는 주제니까 별표 3개 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세봉 장군은 밑에 이응 받침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릉과 흥경성 밑에 전부 이응 받침 있는 그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항일 유격대인데 요거는 사회주의 결이죠.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에서 나중에 이것이 확대된 게 동북항일연군으로 되는데, 사회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김일성 부대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들은 1940년까지는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만주에서 어디로 가죠? 소련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김일성 부대가 활약했던 이들에 있던 그 단체가 이제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예요. 그 밑에 나오는데 동북 항일군 내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 단체를 조국 광복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천보 전투 잠깐 넣어놨어요. 김일성 부대가 국내로 진군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와서 보천보라는 곳을 습격한 적이 있습니다. 1937년인데 이 보천보 전투에 관한 그 기사와 내용을 좀 써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관내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 관내 보세요. 예, 이거 이제 만주 지역을 봤어요. 그러면 중국 관내는 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결과적으로는 뭐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천 같은 계열이 탈당을 하면서 김구와 이런 세력과 연합해서 한국국민당으로 가고요. 자, 국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세력은 뭐로 갑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로 가죠. 조선민족전선연맹. 뭐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군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죠. 네,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거기 조선의용대가 결성돼서 한커우라는 곳에서 만들고요. 이들은 2개로 나눠져서 조선의용대가 분열을 해서 하나는 예난으로 가죠.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합니다. 뭐 북중으로 가고. 하나는 나중에 임시정부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국민당 지원했던 김구가 이제 임시정부, 그리고 광복군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1940년인데, 이때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의열당 계열 그리고 임시정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942년에 광복군은 이렇게 됐고 들어오는 건 1942년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 광복군의 병력은 많지 않았어요. 이들이 들어오면서 광복군의 세력이 좀 세진 겁니다. 물론 저 예난으로 갔던 이계지대가 이들이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이곳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그 산하에 조선의용군을 만들죠. 조선의용대가 예난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으로 들어와서 이제 좌우 합작 그런 광복군을 형성하게 된다.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은 그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예. 한 장을 넘겨보시면 210쪽에 보면 이제 1930년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좀 제가 해놨는데,
아무래도 좌파 주도가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고요. 그게 조선의용대로 이어지고, 우파는 한국국민당, 김구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광복운동단체 연합회, 뭐 광복진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뭐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다른 직렬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둘이 좀 하나로 합쳐보자. 민족전선하고 광복진선이 하나로 합쳐보자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기 40년대 이후에 조선의용대 1지대는 광복군에 합류해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지죠. 2지대의 계통은 주로 화북지대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북의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충칭의 한국독립당, 그래서 김원봉, 그래서 한국광복군, 뭐 이렇게 두 세력으로,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런 광복군과 의용군, 이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뭐 그 얘기를 제가 거기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940년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1940년대라면 우리가 이제 요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한다면 1940년대는 죄송합니다. 요게 일로 들어가야 되겠네. 1940년대죠. 40년대는 말 그대로 지금 건국 준비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210쪽에 보니까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되고,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 주도의 우파의 통일전선, 그리고 건국 강령이 발표되고, 조수왕의 삼견주의 별표 3개 하십시오. 자, 강령이란 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국 강령이 만들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근데 삼균주의, 세 가지를 균등히 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정치적 균등, 교육적 균등, 경제적 균등,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른바 마스터 플랜이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김원봉이 들어오면서 이제 좌우통합 임시정부가 마련된 게 1942년입니다. 자, 그러면 광복군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거기 잠깐 나오네요.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참전합니다. 미얀마, 인도, 필리핀 같은데, 물론 군복을,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군복을 입고서 나오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행동 준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중국군의, 왜냐면 중국이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그 예속하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211쪽을 가시면 이번에는 3번, 동그라미 3번에 이쪽, 여기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하는 과정을 제가 좀 써놨거든요. 조선의용대가 북상에서 합류했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된 다음 조선 독립동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난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 결성, 화북 조선 청년연합회를 확대해서 결성이 되는데, 독립동맹이. 김두봉 선생이 일단 대표가 돼요. 김두봉은, 김구 선생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구의 친구이자 한글학자였던 이 김두봉 선생이 이 조선 독립동맹의 리더가 선출이 됩니다. 무정이라는 사람은 또 사람 이름이에요. 좀 알아두면 좋고, 중국 공산당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을 이끌었던 한인, 전설적인 한인 투쟁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산하의 군대를 만들자. 조선의용군 1942년 7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군의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중국군과, 일본군과 전투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광복군과 의용군 모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광복군은 미군과 연합을 해서 미 정보기구의 지원으로 훈련을 받았고, 국내 정진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걸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데,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이 계획이 보류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전투를 계속 벌인 적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지금 1940년대 이후에 결국 조선 독립동맹에도 강령이 발표되거든요. 자, 강령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네.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 뭐 기본 강의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그 흐름도를 좀 참고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과정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가서 다시 더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은 굳이 따지면 국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 해당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립한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표를 좀 넣어놨어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인데, 민족주의가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보통 자치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 안 하자는 거 아닌데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 자치를 좀 얻어내고 단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좋죠. 저항 안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이들은 나중에 이제 친일 세력으로 이제 변질돼 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그림을 지금 먼저 거기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흐름은 그렇게 된다. 자세한 거 좀 살펴볼까요? 뭐 이광수의 자치론 같은 거 거기 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사회주의 사상은 1920년대에 수용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은 영향 보세요. 청년학생운동과 농민노동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당연하죠.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 어필한 게 사회주의니까. 좌우 이념 갈등이 있고, 일제가 탄압을 하죠. 밑에 보니까 치안요지법 별표 3개. 일본이 만든 치안요지법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뭐 사회주의 단체 운동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니은에 보면 조선공산당이 결성된 게 1925년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치안요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외의 사회주의 운동에 넣어놨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그 배경은 자치운동 때문에 민족주의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반목이 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이 발표되거든요. 1924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안창호 선생이 주도하면서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당을 우리도 만들자. 지금 여기서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국민당, 뭐 민족평등당,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20년대도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그걸 좀 읽어보죠. 조선공산당의 산하 단체인 정우회가 민족주의 노선과 연합의 필요성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아까 204쪽을 잠깐 보시면요. 204쪽 먼저 잠깐 가보세요. 이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그 정우회 선언까지도 나왔다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볼 게 60만세 운동이거든요. 60만세 운동 보면 보세요. 거기 보면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도 좀 들어갑니다만, 학생 중심의 만세 시위인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일제가 미리 대비하는 바람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는 게 무슨 얘기냐? 사회주의 계열이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 민족주의와 연합을 안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실패 때문에 정우회 선언이 났고, 정우회 선언 결과 신간회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민족주의 계열은 또 아까 봤지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와 자치론자들이 나뉘어지니까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신간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1927년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 204쪽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거기 2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간회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신간회는 1927년이고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이 있으니까 신간회가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 운동인데 그 의미를 여기다 끼워서 기억하시면 돼요. 큰 틀은 신간회고요. 신간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회주의의 반성, 60만세 운동의 실패. 그리고 정우회 선언으로 이어졌고 민족주의 계열도 지금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렇게 타협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정리됐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12쪽에 있는 신간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신간회 좌우 합작입니다. 어떻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위기감 느끼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60만 정도 실패했잖아요.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힘을 합치자, 연합을 합니다. 합법적인 단체였고요. 전국적 조직, 약 143개 지회와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합니다. 왜 합법적이었을까? 1920년대 일본이 문화 통치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합법단체입니다. 일제야 최대 규모의 단체입니다. 이들은 원산 총파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1929년 원산 총파업은 아주 노동운동사에서 큰 사건이었거든요.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했고 아까 얘기했고요. 하지만 신간회는 해체가 되는데요. 1931년 일제의 탄압과 좌우 이념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고 코민텔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코민테른의 지시로 결국은 신간회는 이제 해소라는 것은 해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흩어지는 게 해체라면 해소는 보다 더 나은 거를 위해서 간다. 뭐 이렇게 사회주의자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신간회 강령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면 이 강령 별표 3개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강령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 정치적 경제적 각성이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독립이에요. 독립. 우리는 단결을 공개해요. 무슨 단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단결이죠. 근데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니 사회주의 말을 쓸 수가 없어.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워간다. 기회주의가 뭐예요? 친일파죠. 근데 일제시대에 친일파란 말 쓰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간회가 강령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쓸 수밖에 없던 이유, 합법단체라는 거죠. 합법단체니까 이렇게 했대. 그래서 독립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단결과 친일파 배격을 내세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뭐 사회적 민족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소년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날을 천도교에서 만들어요. 1922년 5월 1일이죠.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이 방정환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으로 근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간회 자매단체입니다. 여성들의 좌우합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단체도 있었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형평운동입니다. 별표 3개. 백정도 사람이다. 의미. 형이라는 저울형자입니다. 저울을 의미하며 백정의 작업도인 저울처럼 평등한 삶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여전히 백정은 차별받았어요. 신분제도는 철폐됐지만 호적을 떼게 되면은 거기 백정이라고 써요. 도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적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 만약에 도안이 있으면은 입학이 거부돼요. 걔를 입학시키면 나머지가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듭니다. 진주에서 그랬어요. 진주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이제 결성되는 단체의 위치도 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새 위치를 물어볼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주의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결국 거기 뭐 청년, 소년, 여성, 형평 이런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사상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형평운동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네. 실력 양성운동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민족주의 계열이 한 거지 뭐. 실력 양성 맨날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건 주로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실력 양성운동 일단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거로는 거기 보니까 물산 장려운동이 있네요. 물산 장려운동. 뭐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거기 단체
조선물산 장려회가 19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서 조직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로 발전되면서 이제 전국적 운동이 되는데, 결과 국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친일 세력도 참여하면서 타협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상제 등 민족주의 좌파 세력, 그리고 이 민족주의 좌파 세력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물산 장려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쪽 가볼까요? 그 다음에 교육운동과 관련해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니을이 있죠. 이게 중요한데, 자, 왜 그러냐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신라강성운동에 속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일본이 제2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그 창고란에 보면 그 뭡니까 만화 거기 잠깐 보시 구호가 뭐야?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걷자 1,000만 원 50만 원이 한 지금 돈은 한 6, 700억 되니까 1,000만 원이면 1,000억 정도 다니게 되겠죠? 이런 걸로 해서 대학을 만들자는 겁니다. 대학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건물만으로 짓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물은 돈 별로 안 들어요. 사람들의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연구 지원이에요. 결과 일제가 대학 설립을 불허하죠.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1924년에. 그래서 이 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밖에 30년대엔 또 뭐가 있었어요? 문맹퇴치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사 봅시다. 언론사.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브나르도 운동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맹퇴치운동을 언론사가 주도한 이유가 있죠. 왜?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 조선어학회가 한글 강습회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민족주의 운동적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런 요소도 있었다. 지금 20년대에 지금 이렇게 신라강성운동 막 하고 있을 때 지금 만주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독립전쟁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의 그 괴리가 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 가리키는 사람 저도 좀 당혹스러워. 이게 한쪽에서는 뭐 몇백 명이 죽어가면서 싸우고 투쟁하는데 여기서는 문명 퇴치 운동하고 있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소개는 하겠습니다.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 그 표를 보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표를 잠깐 볼까요? 자, 1920년대는 주로 이 노동운동과, 소작쟁이, 즉 농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왜? 거기 밑에 보니까 활동이 보니까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이런 쪽이에요. 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이었는데 30년대 가면서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즉 밑에 활동 보니까 소작 권리, 소작지의 보호, 뭐 이런 식으로 군용물품 강제 수매 반대, 즉 항일운동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20년대 생존권 투쟁에서 30년대의 혁명적 투쟁으로 라는 것이 소작쟁이, 즉 농민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동운동도 거기 노동쟁이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대 보세요. 회사령 철폐에 따른 일본 자본의 진출로 노동자의 수혜가 증가하죠. 한국인들도 기업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생존권 투쟁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거야. 파업 같은 것도 다 생존권 투쟁이에요. 근데 30년대는 일본이 병창기조 정책을 하잖아요.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된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생존권 투쟁 20년대 똑같다. 어디나 그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30년대는 좀 혁명적이란 말이 붙고 반일운동적 성격이 강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산 총파업은 이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아주 대표적인 총파업으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1929년에 읽고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밖에 216쪽 가보시죠. 해외 이주 동포의 실현과 활동입니다. 해외에서 계신 우리 동포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도 참변은 전에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고요. 연해주에서는요. 자유시 참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 블라디보스톡 지역, 즉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동포들을 소련 당국에 의해 전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게 1937년입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들을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명령으로, 스탈린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 한인들하고 일본인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일본인 첩자들이 섞이면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간 거 아니겠어요? 한 10% 정도가 사망한 걸로 우리가 보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겪었죠. 일본에서는 관동대 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있었어요. 1923년. 여러분 요새 최근에 개봉된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요? 박열? 그 박열이 그 관동대 지진 때 여기에 저항했던 거 나오잖아요. 6천여 명의 동포가 대학살됩니다. 지진 났는데 그 지진으로 인한 불만을 조선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조선인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 조선인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참 이상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 그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전체적 흐름을 좀 살펴봤거든요. 조금 좀 간단히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나갔고요.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를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족문화수호운동, 이 일제시대 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